오늘은 책을 읽어드릴게요.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 잠이라는 소설입니다. 잠을 못 잔 지 17일째다. 불면증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불면증에 대해서라면 조금쯤은 알고 있다. 대학생 때 한 차례 불면증 비슷한 것을 경험했다. 굳이 비슷한 것이라고 말한 건 그 증상이 일반적인 불면증이라는 것과 합치하는지 어떤지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병원에 가면 그게 불면증인지 아닌지 정도는 금세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그래봤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뭔가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다. 병원 같은 데 가봐야 소용없을 거라고. 그래서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말하면 당장 병원에 가라고 할 게 틀림없으니까. 한 달쯤 그 불면증 비슷한 것이 이어졌다. 그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들어가 자, 이제 그만 자자 생각한다. 그러면 그 즉시 마치 조건반사처럼 잠이 깨버린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수 없었다. 잠을 자려고 의식하면 할수록 거꾸로 눈이 말똥말똥해졌다. 술이나 수면제를 시험해봤지만 효과는 없었다. 그저 속이 메스꺼렸을 뿐이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졸음 비슷한 것이 찾아온다. 나는 잠의 테두리쯤을 손끝에 아주 조금 느낀다. 하지만 얇은 벽으로 나누어진 바로 옆방에서 내 의식은 생생하게 깨어 나를 지그시 지켜본다. 내 육체는 흐느적 옅은 어둠 속을 헤매며 계속 나 자신의 의식과 숨결을 바로 옆에서 감지한다. 나는 자려고 하는 육체이고 동시에 깨어나려고 하는 의식이었다. 낮 동안 내 머릿속은 항상 박이 서린 듯 흐릿했다. 사물의 정확한 거리나 질량이나 감촉을 제대로 가늠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녹작지근한 의식의 끊김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느린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지하철 좌석이나 교실 책상 혹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깜빡깜빡 졸았다. 의식이 어느새인지 모르게 내 몸에서 떠나간다. 세계가 소리도 없이 출렁 흔들린다. 많은 것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연필이며 핸드백이며 포크가 소리를 내며 바닥에 굴러떨어졌다. 나는 그대로 그곳에 엎드려 자버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안 된다. 각성이 언제나 내 곁에 있었다. 나는 그 차가운 그림자를 계속 감지한다. 나 자신의 그림자다. 기묘하다라고 나는 깜빡 졸면서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의 그림자의 내 측에 있다. 그 둔하고 무감각한 옅은 어둠 속에서 걸어가고 식사를 하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주위의 어느 누구도 내가 그런 이상한 상태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 한 달 동안 나는 6kg이나 빠졌다. 그렇건만 가족도 친구도 누구 하나 그 이변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내가 내내 깜빡깜빡 조는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렇다. 나는 말 그대로 잠 속에서 살고 있었다. 내 주위에서, 내 안에서 다양한 것이 둔중하고 묵직하고 침침하게 탁해져 있었다. 나 자신이 이 세계에서 살아가고 존재한다는 상황 그 자체가
불확실한 환각처럼 느껴졌다. 강한 바람이 불어친다면 내 육체는 세계 저 끝까지 날려가 버릴 것 같았다. 세계의 저 끝에 있는 들은 적도 없는 땅으로. 그리고 내 육체는 그곳에서 내 의식과 영혼이 각각 분리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뭔가를 단단히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붙잡을 수 있을 만한 것은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다. 밤이 되면 맹렬한 각성이 찾아왔다. 그 각성 앞에서 나는 완전히 무력했다. 나는 강한 힘으로 각성의 핵에 바짝 고정되었다. 그 힘은 너무도 강력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침이 올 때까지 가만히 각성하고 있는 것뿐이었다. 밤의 어둠 속에서 나는 내내 눈을 뜨고 있었다. 뭔가를 생각하는 것조차 가능하지 않았다. 시계가 시간을 새기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둠이 조금씩 깊어가고 그리고 다시 옅어지는 모습을 그저 빤히 바라보고 있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것은 끝났다. 아무런 징조도 없이, 아무런 계기도 없이 진짜로 갑작스럽게 종료되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느닷없이 정신이 아득해지는 졸음을 느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뭔가를 테이블에서 떨어뜨렸던 것 같다. 누군가 내게 뭔가 말했던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비틀거리면서 내 방에 갔고 제대로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침대로 들어가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그로부터 27시간을 끊임없이 잤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워 몇 번이나 나를 흔들었다. 뺨을 때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나는 깨어나지 않았다. 27시간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꿈 한 번 꾸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눈이 뜨였을 때 나는 원래의 나로 돌아와 있었다. 아마도. 어떤 이유로 그 불면증 같은 것이 찾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돌연 사라져버렸는지 나는 설명할 수 없다. 바람에 휘날려 멀리서 찾아오는 두툼한 검은 구름 같은 것이었다. 그 구름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불길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것이 어디서 다가와 어디로 사라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아무튼 그것은 다가와 한참 동안 내 머리 위를 뒤덮고 그리고 사라졌던 것이다. 하지만 내가 지금 잠을 못 자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하나에서 10가지 다르다. 나는 그냥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이다. 한숨도 못 잔다. 하지만 잠을 못 잔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다. 전혀 졸리지도 않고 의식은 말짱하게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보통 때보다 더 말짱하다고 해도 무방하다. 몸에도 이상이 없다. 식욕도 괜찮다. 피로도 느끼지 않는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불편도 없다.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남편도 아이도 내가 한숨도 못 잔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것에 대해 나는 입을 다물고 있다. 뭔가 말을 하면 병원에 가라고 할 테니까.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 병원 같은 데 가봐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건 내가 나 혼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것이다. 내 생활은 표면적으로는 이전과 달라진 것 없이 흘러가고 있다. 매우 평온하게, 매우 규칙적으로. 나는 아침에 남편과 아이를 보낸 다음에 여느 때처럼 내 차를 몰고 쇼핑을 나간다. 남편은 치과에 살고 우리가 사는 맨션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의 병원을 가지고 있다. 그는 치과대학 시절에 친구와 공동으로 그 병원을 경영한다. 그렇게 하면 기공사도 저 여직원도 둘이 공동으로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둘 중 누군가의 예약이 가득
차면 다른 한 사람이 그 환자를 받아주는 것도 가능하다. 남편도 그 친구도 솜씨가 좋아서 거의 아무런 열줄도 없이 그 자리에서 개업하고 아직 5년밖에 안 된 병원치고는 상당히 잘 나간다. 어느 쪽인가 하면 지나치게 바쁠 정도다. 사실은 좀 더 여유 있게 일하고 싶었는데 하긴 그렇다고 투덜댈 일은 아니지. 남편은 말한다. 그렇죠. 라고 나는 말한다. 분명 투덜댈 일이 아니다. 병원을 개업하기 위해 우리는 은행에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대출을 받지 않으면 안 됐다. 치과 병원은 거액의 설비 투자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경쟁은 가혹하다. 병원 문만 열면 그 다음 날부터 환자들이 속속 밀려드는 게 아니다. 환자가 늘지 않으면 망해버리는 치과도 많다. 병원을 개업했을 때 우리는 아직 젊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떠안고 있었다. 우리가 이 터프한 세계에서 살아남을지 어떨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5년 걸려 그럭저럭 우리는 살아남은 것이다. 투덜거릴 수는 없다. 대출금도 아직 3분의 2쯤 남아있다. 당신 헬섬에서 환자가 밀려오는 거 아니야? 나는 말한다. 늘 하는 농담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전혀 헬섬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쪽인가 하면 남편은 이상한 얼굴을 하고 있다. 지금도 나는 이따금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있다. 어째서 나는 이런 이상한 얼굴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버렸을까? 내게는 좀 더 생김새가 괜찮은 남자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데 라고. 그의 얼굴이 어떻게 이상한지는 말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헬쌈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추남인 것도 아니다. 이른바 분위기 있는 얼굴도 아니다. 솔직히 말해 그냥 이상하다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도리가 없다. 어쩌면 종잡을 수 없다라는 게 가장 가까운 표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다. 좀 더 중요한 포인트는 남편의 얼굴을 종잡을 수 없게 하는 어떤 요소였다. 그것을 파악하면 그 이상함의 전체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언젠가 한번 어딘가에 필요해서 그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연필을 손에 들고 종이를 마주하자 남편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그것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토록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는데 남편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도 생각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보면 안다. 머릿속에도 떠오른다. 하지만 막상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면 그 전체상을 내가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것이다. 마치 걸어가다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혔을 때처럼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만다. 그냥 이상한 얼굴이라고 밖에는 생각나지 않는 것이다. 그 일은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있고 말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그것은 그 사람 같은 직업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치과 의사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는 아마 대부분의 직업에서 성공했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만나 이야기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모양이었다. 목소리는 깊고 말투도 착하다. 나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그런 타입의 사람과 한 번도 인연이 닿은 적이 없었다. 내 여자친구들도 모두 그를 마음에 들어한다. 물론 나 역시 그를 좋아한다. 사랑하고 있다고도 생각한다. 하지만 정확히 표현한다면 특별히 마음에 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그는 어린애처럼 매우 자연스럽게 씩 웃을 줄 안다. 보통 성인 남자들은 그런 식으로 웃지 못한다. 그리고 이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아주 근사한 치아를 갖고 있다. 내가 핸섬한 건 내 죄가 아니야. 남편은 씩 웃으면서 말한다. 언제나 똑같은 되풀이.
그것은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시시한 농담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농담을 의식처럼 나누는 것에 이른바 사실을 서로 확인하는 것이다. 어쨌거든 어떻게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사실. 그는 아침 8시 15분에 크림색 블루버드를 타고 맨션 주차장을 나선다. 아이를 옆자리에 앉히고 간다.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병원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이다. 조심해요 라고 나는 말한다. 걱정하지 마 라고 그는 말한다. 항상 똑같은 대사의 되풀이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심해요 라고. 그리고 남편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걱정하지 마 라고. 그는 하이든인지 모차르트인지 아무튼 카세트 테이프를 카스테레오에 꽂아놓고 흥흥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시동을 건다. 남편과 아이는 기묘할 만큼 꼭 닮은 모습으로 손을 흔든다. 똑같은 각도로 얼굴을 갸웃하고 똑같이 손바닥을 내 쪽으로 향한 채 살짝 좌우로 흔든다. 마치 누군가에게서 그런 손짓을 나란히 배우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내 차로 중고 혼다 시트를 갖고 있다. 색깔은 블루. 2년 전에 나는 그 차를 여자친구에게서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에 물려받았다. 범퍼도 찌그러지고 모델도 오래되었다. 군데군데 녹도 쓸었다. 벌써 그럭저럭 15만 킬로미터쯤이나 달린 차다. 이따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지만 엔진이 말을 듣지 않는다. 아무리 키를 돌려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굳이 수리 공장에 가져갈 정도의 고장은 아니다. 10여 분쯤 어르고 달리다 보면 어떻든 엔진이 부르릉하는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움직인다. 어쩔 수 없지 라고 나는 생각한다. 무엇이 됐건 누가 됐건 한 달에 한두 번쯤은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때도 있는 것이다. 남편은 내 차를 당신의 당나귀라고 부른다.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하건 그건 나만의 자동차다. 나는 그 시티를 타고 슈퍼마켓에 쇼핑을 나간다. 쇼핑이 끝나면 청소와 빨래를 한다. 점심 식사 준비를 한다. 오전 중에 되도록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일을 해치우려고 한다. 저녁 식사 준비까지 가능하면 해둔다. 그러면 오후는 온전히 내 시간이 된다. 남편이 12시 넘어 점심 식사를 하러 돌아온다. 그는 밖에서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맛도 없고 옷에 담배 냄새가 배거든 이라고 그는 말한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감수하면서라도 집에 돌아와 식사하는 쪽을 더 좋아하는 것이다. 어떻든 나는 점심 식사 때는 그리 손이 많이 가는 요리는 하지 않는다. 그 전날 먹다 남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고 그게 없으면 메밀국수로 때운다. 그래서 점심을 챙기는 것 자체는 그다지 번거롭지 않다. 게다가 나 또한 혼자 아무런 말 없이 밥을 먹는 것보다는 남편과 함께 먹는 편이 더 즐겁다. 한참 전 아직 병원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쯤에는 오후 첫 예약이 들어오지 않는 일이 많아서 그런 때면 우리는 점심 식사 후에 곧잘 침대로 갔다. 주위는 고요하고 따뜻한 오후의 햇살이 방 안에 넘쳤다. 우리는 지금보다 좀 더 젊고 좀 더 흡족했다. 지금도 물론 우리는 흡족하다고 생각한다. 집안에는 문제거리가 될 만한 큰일이라고는 없다. 나는 남편을 좋아하고 신뢰한다. 그리고 그쪽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세월과 함께 생활의 질은 조금씩 변해간다. 매사에 예전처럼 심플하지 않고 우리를 둘러싼 제약은 보다 복잡한 것이 되었다. 이제 오후 예약은 모조리 차 있다. 그는
나는 점심 식사가 끝나면 욕실에서 이를 닦고 차를 타고 서둘러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몇천 몇만 개의 병든 치아들이 그를 기다리는 것이다. 남편이 병원으로 돌아간 뒤 나는 수영복과 타월을 챙겨들고 자동차로 스포츠클럽에 간다. 그리고 30분쯤 그곳에서 수영을 한다. 수영을 하는 행위 그 자체를 딱히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수영을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몸에 쓸데없는 살을 붙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옛날부터 내 몸매의 선을 좋아했다. 내 얼굴을 좋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좋아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나는 내 몸이 좋다. 벗은 몸으로 거울 앞에 서서 그 부드러운 윤곽이며 균형 잡힌 생명감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 거기에는 뭔가 내게 무척 중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왜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것을 잃지 않고 싶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제 30살이 된다. 30이 되면 아는 일이지만 30이 되었다고 이 세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나이를 먹는 것이 그다지 달가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이를 먹어서 편해지는 일도 몇 가지는 있다. 그것은 생각하는 방식의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딱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만일 30이 된 여자가 자신의 육체를 마음에 들어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든 상태로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나는 어머니에게서 그것을 배웠다. 어머니는 예전에는 내신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 수영을 한 뒤 오후에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는 그날그날에 따라 다르다. 역 앞에 나가 슬슬 윈도우 쇼핑을 하는 일도 있다. 혹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고 FM 방송을 듣고 그대로 끄덕끄덕 조는 일도 있다. 이윽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온다. 나는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고 간식을 챙겨준다. 아이는 간식을 다 먹으면 밖으로 나간다. 친구들에게로 놀러 나가는 것이다. 아직 2학년이라서 학원에는 보내지 않고 개인 레슨도 받지 않는다.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면 된다고 남편은 말한다. 아이들끼리 어울려 놀다 보면 저절로 크는 거야 라고 한다. 아이가 밖에 나갈 때 조심해 라고 나는 말한다. 걱정하지 마 라고 아이는 대답한다. 남편하고 똑같다. 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어떠셨나요? 아직 책 초반이라 중요한 내용이 나오진 않는데요. 이후에 다시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밤 되세요.